시중에 나도는 3불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끝까지 판다. 적폐청산. 2. 끝까지 해본다. 소득 주도 성장. 3. 끝까지 쓴다. 내 사람 인사. 세상 참 말도 잘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과연 틀린 구석도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적폐청산 해도 끝이 없다니 끝까지 파보는 거고, 돌려막기니 회전문 인사니 과거 정부는 뭐 안 그랬나 그렇다 치고, 그런데 끝까지 해본다는 소주성,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이 경제 정책에 관한하는 국민 반응이 제일 험악한 것 같습니다. 좀 사는 사람들은 늘어난 세금을 투덜대다가도 소득이 늘었지 않냐는 통계에 위안을 받지만, 하위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줄잡아 600만 명이 넘는다는데 일자리 줄고 소득 줄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세금으로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감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잘못됐다, 이걸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 누구를 위한 거냐? 계층을 나누고 맨 밑에 있는 당신들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이게 뭡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생각과 정책도 바뀌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바꾸면 지는 거다. 그럼 죽는 거다. 혹시 이런 오류에 빠진 건 아닌지, 아니면 대체 왜 그러는 건지, 저는 알다가도 모를 게 정치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율입니다. 경사노위에서 탄력 근로제 확대를 어렵게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지 한 3주쯤 됐는데, 경사노위 본회의 의결이 무산됐습니다. 근로자위원 3명이 불참, 의결 종족수 미달이었습니다. 참석할 예정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발길을 돌렸습니다. 탄력 근로제 포함해서 많은 노동 쟁점이 경사노위에서 합의되고 의결돼야 국회로 넘어가 법이 되는데 매 고비마다 비틀대고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3명은 왜 불참했는가? 끝내 의결이 안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속사정 들여다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궁금증 남지 않도록 오늘 직설이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3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님, 고려대학교의 김성희 교수님,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조성주 노동협력관 3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안 좋은 소식, 경사노위 의결 무산됐다는 상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그나마 반가운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택시 기사들의 이딴 극단적 선택까지 불러왔던 카풀 문제, 이른바 차량 공유 문제,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되긴 됐습니다. 역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입니다. 이 내용 먼저 들어보시고 이게 전부 단지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카풀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우선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에서 9시와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4시간 동안 자가용 카풀이 허용됩니다. 토,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출퇴근 목적의 카풀만을 허용하는 현행법 취지에 맞춘 겁니다. 또 택시 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과감히 풀고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택시 서비스를 올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택시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되고 국민들의 교통 편익에 부합하는 스마트형 택시를 만들자, 여기에는 모두가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존 택시에 우버와 같은 플랫폼 개념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적 형태는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택시라는 현재 중형 택시, 모범 택시 이런 면허의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들도 제도권 안에서 일정 수준의 범위에서 자유도를 가지고 운행할 수 있게 열려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택시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맞춘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 택시를 지자체 면허 매입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감차하고
택시업계는 승차 거부와 불친절 행위 근절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합의의 이행을 위한 법안들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논란을 불렀던 공유경제 개념의 도입이 가까스로 첫 발을 뗐다는 평가입니다. 예, 들어보신 대로 절대 안 될 것 같은 합의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집니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면은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조성동 특보께서 이거 뭐 서울시도 관련이 있었으니까 잘 들여다보셨을 텐데 핵심은 뭐 제가 들어보니 오전 7시부터 9시 2시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출퇴근 시간 4시간만 카풀 허용하겠다. 이게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맞나요? 예, 이 초기 논의 때부터 예.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허용할 거냐인데 그건 결국 시간이겠죠. 이제 출퇴근 시간에만 한정해서 허용하는 쪽으로 처음부터 좀 가닥이 잡혔었고 예. 그 논의가 좀 구체적으로 합의가 된 걸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카풀 서비스는 택시 요금보다는 싸다라는 인식 맞나요? 네, 뭐 향후에는 플랫폼 산업이 처음에는 뭐 싸게 시작하지만 예. 나중에는 뭐 비싸지는 경우도 있어요. 해외의 경우에 보면. 근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아마 이제 도입 초기니까 예. 아무래도 택시 요금보다는 좀 저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될 저렴할 것이다. 네. 택시 잡기 어려운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 카카오 카풀 시작되면 그나마 조금 숨통은 트일 것이다. 네. 이렇게 합의는 된 거고 그렇죠. 택시 업계가 죽어도 못 뺏겠다고 하다가 이 2시간 요 카풀 허용은 받아들이신 거네요. 네, 아마도 사회적인 여러 가지 뭐 여론도 있었을 거고요. 다만 예. 여기서는 정부의 역할이 저는 좀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택시 그 노동자들이나 업계의 오랜 수건이었던 이제 근로조건 개선, 그러니까 네. 월급제 시행이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예. 이거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아마 거쳐야 돼서 다시 한번 논의를 좀 깊이 있게 해야겠지만 네. 어쨌든 택시 노동자들의 월급제 시행 이런 부분은 이제 정부 쪽이 제도 개선을 하겠다.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을 할 테니 이 정도의 출퇴근 시간에서의 공유 카풀 서비스는 일정 정도 우리가 합의를 하자 이렇게 이제 끌어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 월급제 얘기 꺼내셨으니까 김성희 교수님한테 그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은 OECD 국가에서는 없는 제도다. 택시기사를 기본적으로 월급제로 운영하기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예. 합의가 됐고 그럼 월급제를 시행을 하면은 얼마 정도까지 월급제가 돼서 택시기사들이 보전을 받을 것인지 궁금증이 많이 남는데 먼저 월급제 시행이 실제로 OECD 국가 택시업계에 없는 제도다. 맞나요? 그런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이 반영된 측면이 있죠.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월급제를 그럼 이번 기회에 해주자 이렇게 되는 겁니까? 택시 요금이 최근에도 인상됐잖아요. 꽤 많이 올랐죠. 예. 근데 택시 요금이 인상돼도 뭐 산학금 제도 이게 좀 약간 정근대적인 제도죠. 그것에 의해서 사실 근로조건 개선은 전혀 안 되는. 예. 기사들은 뭐 요금이 올랐는데 또 손님은 적어지고 또 산학금은 높아지고. 네. 그래서 요금 인상의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그런 구조적인 그 업계 관행이 있었던 것을 예.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요금이 인상이 되면 택시 기사도 예. 먹고 살만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월급제 방식이 그래서 완전 월급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좀 기본급 얼마를 보장해준다. 그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제일 궁금합니다. 그게. 예, 뭐 적정한 월급의 수준이 얼마여야 되는지는 최저임금의 뭐 몇 % 이상 뭐 이 정도의 그 정도 수준으로. 과거에는 예. 월급제가 조금 어려웠던 게 택시 노동시간을 측정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택시 같은 그렇죠. 산업은.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GPS 기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드와 이런 이제 전자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택시나 버스 이런 데도 노동시간 측정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미 어느 정도 어디서 손님을 태우고 이런 게 이미 교통정보로 지금은 빅데이터화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일정 정도 부분적인 월급제 도입과 이런 것들이 시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사실 현장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택시 월급제가 말이 되느냐. 그러면 월급제로 되면 택시기사들이 다 그늘에다 차 세워두고 그쵸. 잠자다가 그냥 들어갈 텐데 일을 안 할 텐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는 GPS 때문에 다 동선이 나오니까 일을 했냐 안 했느냐가 가능해졌으니 기본급은 월급으로 보장을 해주자. 네, 그렇게 제도가 타협이 이제 됐군요. 기술 발전이 예. 많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월급제를 할 거냐 그럼 부분적으로 서울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택시 기사님들이 어느 정도 월급 정도면 이 정도면 기본급으로 만족하다 하면 얼마일까요? 사실 그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뭐 한 왜냐하면 200이면 200이다, 170이면 170이다 숫자는 안 나오는 겁니까? 예, 지금은 그거를 당장에 산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그게 궁금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택시를 타는 입장에서는 한 5천 원 거리가 지금 대충 제 느낌으로 한 7천 원 정도 느낌으로 많이 올랐다는 느낌은 갖고는 있기는 해요. 예. 그게 좀 택시 기사님들한테 가서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이게 공유경제 하자는 거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규제를 좀 없애서 그랬더니 기존 업계의 생존권하고 충돌이 되면서 이제 어렵게 합의가 되긴 했는데 공유경제 이 규제 개혁 차원에서 최고부님은 이 타협안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타협이 됐다는 자체에 큰 박수를 보내고요. 예. 왜 그러면 이렇게 경사노위에서는 안 되는데 여기는 진짜로 이거 안 될 것 같았잖아요. 분신 자살하시고 뭐 이런 모든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사항이 보면은 몇 가지가 이제 우리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일단은 참여하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되시는 분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택시업계도 택시만 딱 그렇게 해서 택시가 택시 하나가 아니죠. 아니죠. 법인, 개인, 그다음에 뭐 까만 차, 예, 그다음에 뭐 등등해서 중형 택시, 모범 택시 다 들어왔어요. 회의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네. 뭐 월급제 하면 법인은 좋아지만 개인은 또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회의를요 150번을 해요. 회의 횟수가 150번. 150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선미 의원한테도 참 박수를 많이 보내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줄여간 겁니다. 쟁점을. 그래서 보시면요. 준 것도 있지만 가진 것도 있습니다. 택시 입장에서? 택시 입장이든 카풀 입장이든 다 그럼 쫙 놓고 보시면요. 최 고모님이 보시는 신의 한 수는 뭐였습니까? 신의 한 수는 주거니 받거니였어요.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는 토대가 나온 것은 100번 이상 만나는 150번에 만날 때 서로의 입장을 아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택시 업계는 출퇴근 시간 4시간을 내줬고 내주더라도 월급제를 받은 겁니까? 월급제도 받고 그다음에 스마트 플랫폼을 주기로 했거든요. 택시도 카풀 영업처럼 할 수 있도록? 카풀 영업이 아니고 더 영업을 더 잘할 수 있는.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던데 네. 택시의 플랫폼 영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그러니까 되던데요. 똑같이 부르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면서. 그게 콜택시하고 뭐가 다르죠? 뭐 이제 그것이 진화된 거죠. 앱으로 부른다. 앱으로도 부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지급하는 부분들도 좀 핀테크가 들어가고 해서 일단 해서 서로의 입장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줄 건 주더라도 받을 거 받으면은 이해타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좀 이제 저도 학교에서 조금 이 모범 사례로 한번 연구를 하고 싶은데 자 150차례 그 만남에서 어떤 식으로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 타인의 이익을 보호했는지 굉장히 지금 뭐 궁금합니다. 어찌됐든 회의를 150차례나 해서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박수를 보내는 거는 맞죠? 맞습니다. 일단 박수 말씀 중에 이제 전현희 의원이시고 맞아요. 전현희 의원이 전현희 의원이 뭐 열심히 뭐 여당에서 노력을 해서 도저히 타협되지 않을 것을 이해 간격을 좁힌 것은 있는 노력은 충분히 뭐 박수를 칠만 하고요. 그래서 요금 인상이나 뭐 또 현재 국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감안돼서 그런데요. 같습니다. 뭐 좋습니다. 뭐 저 잘하신 건 잘한 거고 타협 자체는 제가 박수 칠 만한 일이니까 제가 박수 한번 치고 그런데 저희는 또 따질 건 또 따져야 되니까 어찌됐든 이게 미래 산업을 위해서 미국하고 뭐 다른 나라에서는 진작에 시작한 우버를 이제서야 도입을 한다면서 이제 이렇게 타협이 된 건데 제가 합의 내용을 쭉 이렇게 봤더니 요런 대목들 이거 좀 국민 입장에서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 좋아요. 출퇴근 시간 좋은데 택시를 타기 제일 힘들고 택시가 제일 아쉬운 시간대는 사실은 12시 넘어서 심야거든요. 요거 빠지면 이거 안고 빠진 찐빵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특보 이거. 심야에 택시 관련된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도 이제 택시 관련된 여러 가지 택시 정책을 업계가 하면서 요거는 절대로 양보를 안 한 모양이죠. 아무래도 서로 이해관계가 이제 크게 부딪히겠죠. 심야를 허용할 경우 사실은
그건 카풀이라고 보기에는 논리상은 좀 어렵잖아요. 네. 심야라는 거. 물론 이제 심야에도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택시 쪽에서는 양보하기는 어려웠을 거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종로, 홍대, 신촌, 강남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심야 시간대에 택시 잡기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 12시 넘어서 택시 잡기가 그렇게 전쟁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가용들을 이거를 같은 방향으로 카풀을 해서 요금제로 가면은 이게 진짜로 피부로 느끼는 공유 경제의 첫발일 것 같은데 요 부분이 빠지니까 아 요게 잘하긴 잘했는데 반쪽짜리 합의다라는 평가가 너무 박한가요? 사실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예, 뭐 네. 지금은 공유경제 시스템을 다 도입한 건 아니고요. 예, 카풀만 허용하는 거고 현재 뭐 운송사업법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카풀 허용한다라는 조항을 준용해서 그 수준에서 합의를 한 것이죠. 또 합의를 해야 되는군요. 앞으로 예, 예. 이제 이것이 사실 카풀이라고 하지만 뭐 전화 걸고 뭐 같이 가는 방향 이런 것을 찾는 게 과거와 같이 뭐 그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뭐 웹상에서 앱상에서 사실 네, 자유롭게 예, 이루어지기 예, 때문에 그게 뭐 전문 서비스 형태로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게 구성이 되려면 정보보호법까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다 이게 풀어지고 네. 공유경제로 가야 되는데 진짜 첫 술에 배부를 수 예. 없는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좋습니다. 예. 뭐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할 생각은 없지만 제가 궁금증이 하나 남아서 이것만 여쭤볼게요. 서울 시내 기준으로 길거리 가다 보면 하얀색 그 이 밴처럼 근데 타다라고 네, 하는 게 많이 띄어서 저것도 공유 경제인가요? 또 공유 승차 공유라고는 하는데 이번 합의하고 완전히 배제돼 있대요. 대상이 아니죠. 렌트카니까. 아 타다는 네, 렌트카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포함된 렌트카기 때문에 렌트카인데 렌트카는 차를 빌리는 개념인데 부르면은 타다는 기사가 몰고 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기사가 저를 태워 가는 거 아닙니까? 짐하고. 그러니까 현행 법령 안에서 가능한 그런 뭐 영업 행위였기 때문에 예. 일단 대상은 아니고요. 대상도 아니고. 거기도 지금 뭐 이제 포함이 돼서 조금 더 넓은 공유 경제로 예, 가야 되겠죠. 단순히 이게 택시 자가용 영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유 경제가 세계적인 추세고 이거를 규제를 좀 풀어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어찌 됐든 한 발 한 발 좀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타협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 소식까지 해서 택시 카풀 문제는 이렇게 해결됐다라는 문제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성주 그 협력관님. 네. 어렵사리 절대로 안 될 것 같더니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3개월에서 6개월로 합의가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아주 기분 좋게 전해드렸거든요. 3주 전에. 네. 근데 이게 또 무산됐다는 말이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경사노위라는 사회적 대화기구 안에서 탄력적 그 근로시간제 관련된 것이 이제 한국노총과 재계 그리고 정부가 결국은 이제 합의를 끌어낸 거죠. 예, 민주노총 빠진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그렇죠. 민주노총은 애초에 경사노위 자체에 참석을 못한 예. 하지 않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합의를 했으면 그냥 의결도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 합의한 안이 전체 본회의, 경사노위의 예. 본회의라는 곳에서 사실은 최종 의결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본회의에는 이제 이 합의의 주체였던 한국노총 말고도 근로자위원이 나머지 3명이 있어요. 맞아요. 여성, 청년, 비정규직.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가 한 명씩 있어요.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근로자위원들이 애초에는 어쨌든 합의가 이루어진 거니까 참석해서 의결을 하려고 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고뇌 끝에 일단 이번 본회의에는 불참하는 걸로 해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거죠. 아예 안 나타났군요. 그렇죠. 불참한 거죠.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질 않으니까 의결 그렇습니다. 찬반 투표 자체를 못한 거네요. 예, 그렇게 자, 그럼 되면서- 궁금한 거 아니 고뇌라고 이렇게 네. 애둘러서 말씀하셨는데 뭘 합의할 때는 합의해놓고 뭘 고민하고 빠집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재계하고 노사정이 합의를 했을 때 주체는 한국노총과 예. 그다음에 재계는 경총이겠죠. 재계와 그다음에 정부였어요. 예. 근데 정작 경사노위 안에서 이걸 합의하는데 이때는 비정규 여성 청년 대표들은 원래는 참관을 희망을 했었는데 예. 한 명은 셋 중 하나는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못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셋은 이 합의의 주체가 아니었던 거죠. 아,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렇죠. 애초에 합의에서 배제돼 있었던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노총처럼 반대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의견은 분분해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원래 이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건 부족한 게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예. 그래서 부족함이 있지만 어쨌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어쨌든 합의의 주체는 아니었죠. 민주총은 아예 경사노위에 들어오지 않았었고요. 근데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니까 이제 된 이해됐어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그 왜 무산됐는지 이제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뒷얘기 좀 들어봤더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민주노총이 그 세 분들을 바깥으로 불러내서 예. 설득해서 이거는 참석하지 말라라고 설득해서 그게 먹혔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그거는 사실은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민주총이 뭐 바깥으로 불러내서 무슨 이제 겁박하듯이 이렇게 했다고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 민주총 말고도 다양한 이제 노동 쪽의 단체들이 있어요. 뭐 법률가들 단체도 있고 지금 이제 경사노위 앞에서 이제 천막 농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노동 법률가 분들이 그런 분들이나 민주총 안에도 다양한 분들이 당연히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을 했을 겁니다. 네. 의견들을 개진했고 이 세 단체 내부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합의를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3개월로 돼 있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6개월로 늘리자라고는 이 합의 안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은 애초에 우리는 거기에 논의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네. 그거에 찬성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냥 하고 있다가 합의가 됐으니 이제는 의결에는 불참했다. 예, 지금은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예. 거기에 조금 제가 이 바로잡을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예.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참석을 해서 반대표를 찍기로 그렇게 이제 뭐 세 분들은 했는데 자 3월 6일 날 무슨 일이 나냐면 민주노총의 청년단에서 청년 노동자 선언을 합니다. 반대한다고. 예. 그다음에 또 민주노총 금속위원장이 불참하면 이거 아무것도 안 돼. 그런 네.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김영환 위원장도 1월 28일 날 보면은 노사정 위원 가운데 부분별 절반 이상이 참여해야 우리가 동의하지만 의견 못 한다. 이 세 분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누굽니까? 민노총 한노총. 민노총 한노총이다. 그리고 뭐 지금 이건 독립기구긴 합니다만은 예. 청년 유니언이라든가 여성노조 그다음에 비정규직 센터에 이제 거기에 대표들이 세 분이 지금 들어가신 건데 사실 뭐 민주노총하고도 뭐 호흡을 같이 했던 부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참석을 해서 반대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예. 아예 불참을 해서 의결을 못하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뭐 겁박을 했다, 압력을 했다 그러는데 이런 뭐 뒷얘기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자,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들이 참석을 하셔서 반대표를 했으면은 그냥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 해서 이게 통과됐을 상황입니까? 예, 지금은 그렇죠. 양쪽의 위원들 숫자를 보면 네. 세 분이 참석해서 모두가 반대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합의됐던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서 합의됐던 것이 의결이 될 수, 나머지가 다 찬성표를 던진 우리는 것이 알지만 확실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확히 모르실 그쵸. 가능성이 있으니까 666이죠. 네네. 18명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서 민주노총은 어차피 빠졌으니까 예. 그러면 몇 명 빠집니까? 4명 빠지는 거죠? 한 명 빠졌어요. 한 명 한 명 빠지는 거고. 근로자위원이 5명, 사용자 6. 예. 그러니까 이어야 되는데 5으로 줄인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참석을 하셔서 예. 반대표를 예정대로 행사를 했으면 예. 그냥 찬성이 많으니까 통과가 통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아예 해서 정족수가 안 돼버리니까 이건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게 된 거죠. 아, 사실은 예. 아마도 이제 경사노위에 들어오지 않고 이제 이번에 탄력근로제 확대하는 것에 합의에 반대했던 입장이었던 민주노총은 장외에 있으니까 아예 불참을 해서 이걸 무산시키는 요구를 했을 거고요. 당연히 그거는 이제 장외에 있는 자기들의 조직의 입장이었을 거고 네. 세 분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일정 정도 불만스러운 내용이 있지만 이번 네. 합의에서 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무산시키는 것보다는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져서 의사 개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의견이 최영호 고문님 말씀대로 있었던 걸로 아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고뇌 끝에 결국 이제 불참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11일 날 다시 본회의가 한 번 더 열릴 예정이 있는 거죠. 기회는 있다는 말씀이니까. 그럼 그 얘기 전에
예, 죄송합니다. 우리 김성희 교수님한테 제가 궁금증이 남아서 예. 저기 경사노위 참석하셨죠? 예, 노동시간 탄력제 합의한 공익위원이셨죠.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안에 속사정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 왜 이게 무산됐는지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이해를 하실 텐데 예. 정말 궁금한 거는 그 불참한 그 세 분 예. 진짜 속사정이 뭡니까? 이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한테 예. 실제로 탄력 근로제가 이 6개월로 늘어나면은 아주 심대한 침해가 있다라고 믿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 정말 그렇게 지명해주고 했던 민주노총의 있기 때문에 좀 끌려간 측면이 좀 있습니까? 진짜 속사정이 예, 궁금합니다.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요. 예. 절차적으로는 사실 예전에 노사정위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될 때 과거에 이제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그냥 추인해주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 이래서 사실 개편을 한 것이고 이 또 취약하고 또 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세 분이 근로자 대표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정부가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해서 한 것이고요. 예. 그런데 막상 다시 뭐 다 돼 있으니까 손들러 오라고 하는 방식을 거수기 역할만 해라. 그건 못하겠다. 그게 이제 문제이고 그게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뭐 그래도 충분히 이제 동의할 수 있는데 내용에 있어서 사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원래는 3개월 탄력제를 6개월로 확대하는 것과 임금 보전,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 요걸 교환하기로 됐는데 사실 도입 여건을 매우 완화시키는 사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기간 확대보다도 오히려 도입 여건의 완화인데 그 조항이 들어가면서 이 무방비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더 벼랑에 몰릴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취약한 노동자층을 대변하는 세 분이 사실 내용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웠던데 여기 절차적인 문제까지 겹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노총에 뭐 장외에 있는 민주노총의 한 명만이 아니라 여성, 청년, 비정규 당사자 조직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들 우리의 대표라고 뭐 우리가 선출하지는 않았지만 좋습니다. 그것을 그냥 용인하기는 어렵다 이런 압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성, 청년, 비정규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 탄력 근로제가 6개월로 이게 늘어나면 나한테 손해다라는 거에 대해서 끝내 설득이 안 되신 거예요. 내용적으로. 자, 그 얘기는 우리 잠시 뒤에 어차피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고. 최 고모님. 네. 그럼 이 상황. 결국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이걸 반대를 해서 그냥 통과시키려고 했던 정부의 구도는 애초부터 좀 무리가 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리가 굉장히 있을 거예요. 지금 뭐 김성희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의 문제가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게 이제 8차 회의에서 이거를 노사 간 합의를 하겠다 목표를 정해놨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한 이틀간 뭐 마라톤 회의를 하는데 마지막 날 아주 극적인 타결이 되고 뭐 극적 타결이라는 게 뭐 기사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노동부 차관, 그다음에 한노총 사무총장, 그다음에 경청회 부회장 이렇게 세 분이 별도의 회의를 갖고 거기서 합의를 하신 거예요. 바깥에서요? 뭐 바깥이든 어디든 하여튼 본 회의에서 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해서 어떤 논의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세 분이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합의안처럼 우리 비춰주고 그때 굉장히 우리가 합의안을 만들어 놓고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여기 뭐 소상공인이나 중소 중견 기업 그분들도 있어요. 이쪽에 사측에. 근데 그분들의 추천권이 다 경총 뭐 이런 전국 단위의 여기에 단체에서 갖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청년 뭐 비정규직 여성들은 민주노총 한노총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추천권이 추천을 해야 뭐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거는 작년도 11월 달에 이렇게 바뀌면서도 사실 문제점으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은 요번에 실현이 된 부분이고. 좋습니다. 민주노총, 한노총의 추천권은 아니고요. 뭐 의견을 들었긴 하겠지만 정부가
네, 네.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인사를 추천해야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선임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표결을 해야 될 분들이 누가 누구 편이고 누가 어느 편으로 갔다라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대충 아는 거고 그게 문제의 본질은 아닌 듯하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럼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가? 이게 목숨이 걸린 문제고 돈이 걸린 문제인데 뭐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내용을 안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합의를 해줬던 그 한국노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기 싫은 반찬이 있다고 밥상 전체를 엎어버렸다. 자, 한국노총은 먹기 싫은 반찬이 있다고 밥상을 엎어버리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민주노총과 이른바 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은 우리는 도대체가 이 밥을 먹고서는 살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좀 따져보죠. 조특보님. 네. 처음에 합의안 보면 탄력근로제 기업들 어렵고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주고 대신 임금 보전해줄게. 네. 이 원칙에 합의가 됐었잖아요.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합의가 된 거죠. 예. 예. 근데 임금 보전 부분에서 끝내 이게 설득이 안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노총은 합의를 했을 때 제가 이 합의가 처음 되고 그 다음날 이 방송에 나와서 몇 점을 주겠냐 이 합의에 했을 때 제가 80점을 준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80점밖에 안 주셨어요. 100점에 80점이면 사실 높은 점수를 준 거거든요. 근데 20점 부족하고 아직 부족한 게 있다고 본 거는 그때도 지적했지만 이 합의가 아마 노동조합이 있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사업장에서는 이 탄력적 근로제가 확대돼도 임금의 큰 손실이나 문제가 크게 없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 정도의 합의는 된 건데. 그러니까 노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믿고 가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 합의까지는 좀 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까 이제 김성현 교수님도 지적했지만 만약에 노조가 없는 사업장, 취약한 사업장, 특히 그게 주로 여성, 청년, 비정규직이 많은 곳이겠죠. 이런 데서는 사실은 자칫하면 그때도 이제 방송에도 지적했지만 사업주의 선의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는 정부의 제도나 관리 감독이 제대로 강력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서 임금은 손실이 있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노조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그냥 사장님한테 그냥 알아서 잘해주세요 라고밖에는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말씀이시네. 그게 부족함을 이 세 단체는 지적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처음에 합의될 때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좀 합의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특히 취약계층 요쪽에 부족한 게 있다라고 지적이 됐던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굳이 저한테 입장을 이번 본회의에서 세 단체 저라면 어떻게 하겠냐. 저라면 이제 아마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에서 우려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이 안전장치를 이제 어차피 이게 국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산호위가 부대 의견 같은 걸 달아서라도 여기 안전장치를 추가로 정부가 마련하는 이런 형태의 좀 탈반도, 묘한도 내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완전 무산된 게 아니고 이제 향후에 또 경산호위에서 의결을 시도할 텐데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오히려 정부가 이런 우려 지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합의 자체를 무위로 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다시 뭔가 좀 새로운 제도적 보완책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 대목에서 김성희 교수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청년도 아니시고 여성도 아니시고 비정규직도 아니시니까 이들을 대변하시지는 않는데 이들의 목소리는 엄청 많이 들으셨을 테요. 일단 제일 궁금한 거. 청년, 여성,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충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잡으면. 우리나라 이제 비정규직 통계적으로는 800만.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10%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90%는 노조 없는 회사 다니지 않습니까? 2천만 노동자 중에 한 40%라고 통계 45% 정도라고 비정규직을 잡는데요. 2천만 명의 40%가 비정규직이다. 45%가 비정규직이다. 근데 거기 빠져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인지 비정규직 구분 안 되는 분을 더하고 사내하청 이런 분들도 뭐 사실상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처럼 돼 있는 것까지 합하면 불안정한 분이 1,300만은 넘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줄잡아 1,000만 명 이상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안정장치가 없다라고 의심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안정한 사람 중에 청년들의 비중은 90%에 육박하고요. 여성의 비중은 7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중이
그 여성과 청년에 집중돼 있고 예, 예. 뭐 노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뭐를 들고 오시지는 않았지만 그냥 감이 아니라 다 이 저 논문으로 이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 대표인 비정규센터 전임 소장이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있는 분들이 탄력 근로제 확대에 대해서 이러한 불안감을 갖고 반대를 해왔는데 이게 그냥 이유가 있는 반대다라는 말씀? 예. 예. 아하. 그 부분은 처음에 이 합의가 나왔을 때부터 그쪽에서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다. 예. 그래서 좀 잘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은 뭐 양쪽 어디 막론하고 다 나왔었죠.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임금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더 심각한 주 52시간 최대 노동 시간으로 상한제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예. 그 효과를 상당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에 가깝다. 그다음에 특히 이 대표권 없는 노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누군가 대변해 줄 수 없는 분들, 여성, 청년, 비정규직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안전장치가 없어서 무한정 노동시키는 과거에 관행하고 달라질 게 없도록 없다. 만드는 그런 빗장을 푸는 요소가 가장 됐다. 심각한 예, 내용이라고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성애 교수님은 좀 박하게 보시는데요. 저는 이제 그 정도로 박하게 보진 않아요. 이번 예. 합의를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나름 충분히 이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감독 행정에 나서면 관리해 나가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원래 취지와 노동시간 단축의 우리 예, 그 목표와 이런 것들을 좀 맞춰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높은 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조금 후하게 예. 보는 편이긴 한데요. 어쨌든 우려 지점은 늘 존재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걸 얼만큼 사회적 대화라는 저 경사노위에서 다시 한번 잘 모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지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힘을 좀 한 번 더 실어줄 때다. 한 번 더? 예,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한다고요? 11일 날 본회의 또 열린다는데 그 뒤 어떻게 될 것 같은 거 잠시 뒤에 여쭤보고요. 동전의 앞뒷면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요. 최고문님. 네. 어찌됐든 최저임금 급격히 인상하고 탄력 근로제까지 해서 주 50시간 가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너무나 이게 힘드니 기업이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거 좀 늘려보자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고 어렵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시 돌고 돌아가지고 도로 원점으로 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재계 입장에서는 불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불만이 있지만 요번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재계 쪽에서는 뭐 이 정도면은 같이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있었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까 조성주 협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부에서 막아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금 보전 같은 것도 서면 신고를 하면은 뭐 이 감독을 안 나온 뭐 그런 이제 그 문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면 신고 하더라도 강력한 감독을 하던가. 또 그다음에 지금 요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연속 근무거든요. 그래서 20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데 또 다음날 또 근무해야 되는 이제 상황. 근데 이거는 뭐 이제 하루 그렇게 근무를 하면 11시간 쉬도록 그런 것들이 지금 완충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이 뭐 시장에 파고들게 하느냐 그 문제지 사실 이거 이렇게 해서 뭐 이 서로의 각만 세울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구체적으로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 갖고 그런지 궁금해하실까봐 지난번에 합의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개월을 넘기게 되면은 야근을 하면요. 야근을 해서 밤 12시에 퇴근을 하면 그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는 출근 못하는 겁니다. 이걸 의무화를 시켰고요. 이게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2주 전에 해당 근로자한테 통보를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임금 보존 방안을 신고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노조가 있는 데서는 이게 다 잘 지켜지는데 말씀드렸듯이 1000만 명 이상이 노조 없는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못 믿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세 가지가 다 뭐냐면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뭐 이 사측에서 자기가 뭐 자기네들이 우호적인 사람을 노동자 대표로 해갖고 저런 것들을 사실 11시간 휴식하는 것도 의무화됐지만 합의에 의해서는 그거를
뭐 며칠 또 이제 다르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너 어제 12시 저 했지만 야 일이 바쁘니까 오늘은 좀 9시까지 좀 나와주라. 예, 이렇게. 뭐 이제 그런 거죠. 이런 그런 식으로. 것들에 대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서로 간의 신뢰가 안 쌓여 있는 예, 상태. 예. 그래서 악용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예. 그 부분은 지금 뭐 노나 사가 전적으로 책임질 게 아니라 관리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 정부가 이 서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좀 믿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럼요. 딱 예, 틀은 예. 만들어줘야 된다. 자, 정부가. 좋습니다. 정부가 모든 거를 경산호에 떠넘기고서는 알아서 해오세요. 이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로 한번 가보죠. 이대로 무산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또 방법이 있는지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예. 근로감독을 강화하면 해결된다고 하지만 노동시간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근로시간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포괄임금제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간은 얼마나 일을 하든지 간에 얼마 임금 줄게 하는 식으로 정해지는 그렇죠. 그런 관행도 예. 많고 장시간 노동 관행에 젖어 있는 나라에서 근로시간을 의무 기록하는 제도가 없이 근로감독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전혀 거다. 우리나라 근로감독을 노동시간에 대해서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생명안전과 관련된 산업안전 문제나 예. 해고 문제나 부당노동 행위의 문제나 이런 것도 감독이 사실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데 예. 임금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임금에 대해서 정도만 좀 어느 정도 기록이 돼 있지 시간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돼 있다. 이게 제대로 기록되고 의무화하고 감독관청이 확인 가능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는 점도 심각하죠. 그러게요. 그걸 만들어야죠. 예, 그러고 만드는 봤더니 이유 99가지라도 되는 이유 하는 가지 있으면 그거 갖고 가야 그 가는 사항을 거죠.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 저도, 것이 예. 있어야 뭔가 확인 가능하고 앞으로 노동시간을 무한정 늘려서는 안 되구나, 마구잡이로 쓰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그러게요. 마련이 되지는 예. 않았습니다. 그거를 룰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게 이번 경산의회 목표였었고 어렵게 합의됐다고 그랬다가 또 이제 무산됐다니까 또 허탈감이 커집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기회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무산된 채로 또 유야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사실 향후 법제화 과정이 있거든요. 예. 법을 고쳐야 되니까. 그럼 안 되면은 그냥 국회로 넘어가나요? 뭐 국회에서 지금 사실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간의 그런 합의에서 이건 늘리기로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청와대 예. 회담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3월 달에 아주 굉장히 우선순위를 높이 가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김성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강이 되면서 네. 되고 여기에 지금 우리 경사노위가 사실 합의기구가 아니에요. 협의기구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법적 자문안을 구속력이 내주고 없죠. 이거를 예.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손을 크게 댔다 그러면 경사노위를 이제 무시한 거가 되니까 현재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강 조치를 하냐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궁금증이 하나 남는 게 이 상태로 만약에 더 이상 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끝난다면 네.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탄력 근로제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는구나.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지가 강하구나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이렇게 문서 형태로 국회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말만 넘어가는 겁니까? 말만 넘어갔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근데 이제 여야가 싸우는 거예요, 네, 그때는? 여야가 싸우고 사실 이제 청와대나 이제 국무총리실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관리를 하죠. 예. 근데 그게 법적인 효력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여야 간에 합의가 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국회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그러니까 이렇게 틀이 돼야 돼요. 지금. 잘 지적했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되면 만약에 예. 저는 경산노위에서 다시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그게 안 되고 그냥 국회로 넘어간다면 사실은 노동계, 재계, 그다음에 공익위원이 합의한 안이라는 게 없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시 국회에서 여야 간에 재계를 좀 더 재계 쪽의 의견에 더 무게를 두는 지금의 야당.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정부의 역할이 강하게 있는 여당과 정부 이런 쪽의 입장이 다시 부딪히게 되고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때처럼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오히려 노동계 입장에서는 저는 더 불리한 더 결과로 손해가 재계 날 수도 입김이 있네요. 왜냐하면 재계도 아쉬운 게 있잖아요. 사실 예, 재계 입장에서 예. 이번 합의에서 아쉬운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강력하게 입법 과정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예. 아마도 밀려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아무래도 이제 노동계 쪽에 노동자들한테 좀 더 제도 개선이 유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오히려 경사노위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완 조치나 이런 거를 의견들을 부대 의견을 충분하게 다루고 그걸 합의안으로 국회에 넘기게 되면 어쨌든 노사 정의 합의안 안을 국회 입법부에서 함부로 아주 크게 손댈 수는 없거든요. 세세한 기본 틀은 그걸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근데 그냥 넘어가면 오히려 합의안이 왔으니까. 노동계 쪽에 더 유리해진다라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불리해질 수 훨씬 있다.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 특보의 네. 전망대로라면 어찌됐든 경사노위에서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시도를 해서 이 의결을 하도록 한번 노력해보자는 말씀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영국 님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한 거에 동의하는 게 경사노위는 저는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다. 오히려 사회적 대화는 대한민국에서 사실 크게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회적 대화의 핵심은 외국의 사례들을 봐도 끈질기게 안 될 것 같은 순간에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극적으로 이 탄력 근로제만큼이나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택시 문제가 150차례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저는 이 문제도 경사노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누구보다 그 잘 알고 계시는 게 김성희 교수님이시잖아요. 뭐 회의 또 참석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회의는 참석 안 합니다. 본회의는 안 하시고. 그러면 11일 날 본회의를 다시 열다라고 하는 일정은 확정됐습니까? 발표를 했죠. 단도직입적으로. 이번에는 돼요, 안 돼요?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수기가 아니다.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길을 열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 합의 내용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표권 없는 취약한 노동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요소를 걷어낼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더 마련하겠다. 마련하는 의견을 듣고 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지금 들리는 얘기가 이러실 거면은 열기는 다시 열 건데 선수를 바꾸겠습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건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경사노위에서 상임위원이 그냥 압박용으로 하신 말씀. 이게 말들이 좀 거칠게 나오는 것 같은데. 대표 바꾸겠다는 얘기는 불참하시면 선수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부의 공적인 자리에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렇게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저 발언은 저희도 통과할까요, 그냥? 저 발언은 저는 약간 곡해가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들으면서 아니 바꾸겠다? 근데 바꾸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을 한가라는 궁금증도 남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마 박태주 지금 경사노위의 상임위원께서 한 저 발언은 조금 언론을 통해서 좀 곡해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계층별 대표들을 바꾸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 경사노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충분히 계층별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향후에는 또 합의된 것들은 합의된 대로 갈 수 있게 좀 향후에는 좀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 발언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데요. 대통령이 임명한 본위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에 있는 분이 같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바꾸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아니 근데 논리는 아니죠. 제가 들어봤더니 아니 우리가 못 오게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권한을 부여했는데 본인들이 안 오셨으니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거니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압박을 하는. 압박하는 모양새가 좋지는 않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불참도 의사 표현의 한 방법입니다. 사회적 대화라는 게 대화가 항상 좋게만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불참도 의사 표현이고, 반대도 의사 표현이고, 찬성도 의사 표현이죠. 좋습니다. 그럼 다시 저는 문제가 있는 게 대통령의 일정까지 바꾸는 그러한 행태들을 보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한 제재와 어떤 이 향후에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의결을 딱 날짜가 정해지니까 대통령이 일정을 잡아서 거기에 참석을 하려고 다 예고까지 했어요. 사진도 찍고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쫙 이제 합의됐습니다. 의결됐습니다. 이제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짜자잔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못 갔어요. 국민의 의견들을 대변해서 가시려고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찬성하는 부분들은 그거야말로 자기의 의사대로 하지만 참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장인데 그거를 해태했다 그러면 해촉을 해야죠. 사실 저도
제 개인적 입장을 얘기하라 그러면 좀 묘한데 이제 옆에 계신 김성현 교수님은 지금 저 세 단체, 불참한 세 단체 비정규센터의 전 대표시고 저도 저 불참한 단체 중 하나인 청년인연의 전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아마도 김성현 교수님이나 저나 조금 의견은 조금 차이는 미세하게 있을지 몰라도 사실 저 불참한 세 단체 입장과 고뇌를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누구보다 얘기할 수 고뇌를 잘 있습니다. 알고 예. 계시지만 누구보다 또 그쪽으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심스럽죠. 저한테 예. 개인적 입장을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여전히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게 던져라. 맞다라고 저는 예.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은 이번에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불참 결정을 했지만 이게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하고 새 대표가 불참을 한 건 아니에요. 새 단체 대표에 나온 입장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는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회적 대화와 이 경사노에서 다루는 의제가 탄력 근로자만 있지 않아요. 이날 대통령께서 오시려고 했던 이유는 한국형 실업부조도 여기 합의문이 있고요. 우리 그 디지털 산업 변화에 따른 노동의 미래에 관련된 것도 의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세 단체가 명확하게 했고 세 단체는 민주노총에게도 촉구했습니다. 장외에서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에 책임 있게 임해야 된다고 또 민주노총에도 입장을 촉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세 단체가 이번 회의에는 전술적으로 불참을 했지만 다음 회의와 또는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데서는 전술적으로 참석해라. 예,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쉬움은 많은데. 좋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력근로제 기관 확대 문제를 놓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이 불참했기 때문에 무산이 됐는데 한 번에 더 기회를 잡자. 아니다. 두 번, 세 번 계속 하자.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 만나서 의결을 시도한답니다. 다시 한번 기대를 갖고 여기에서 의결이 돼서 의결된 채로 좀 국회로 좀 제발 넘어가기를 간절히 좀 해보면서 실업부조 얘기가 갑자기 이제 툭 튀어나왔는데 사실은 오늘 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거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경사노위가 제대로 예정대로 됐으면 대통령이 참석을 하셔서 대한민국형 실업부조라는 거를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요거 돈 걸린 문제니까 한번 좀 따져보고 가자고요. 저는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실업을 하면 이제 이걸 안 하게 되면 실업부조를 받는다? 그럼 얼마를 받지? 그런데 내가 대상은 대상인가? 여러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김성희 교수님. 교수님이시니까 아실 것 같아서. 교수님은 실업부조 대상이세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지. 저 돼요, 안 돼요? 안 되실 것 안 같은데. 되겠죠? 소득을 잘 모르시는데.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거는 하위 저소득층을 위한 거랍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고 더 관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실업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실업을 당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고용보험 시스템이죠. 일정한 직업을 갖고 고용보험금을 노사가 이제 같이 부담하는데 월급 명세서에서 고용보험이 나가는 분들만 실업을 했을 경우에 실업급여가 나오는 거예요. 일정 수준 이상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일정 기간 이상. 그런데 낸 사람만 받는 거예요. 비정규직도 그 기간을 못 채우고 그다음에 최초 실업자 청년들이 취업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안 되고 자영업자도 임의 가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드는 방식이라서 딴 직업을 가지신 분은 노사가 같이 부담하니까 반만 부담하면 되는데 혼자 부담해야 되니까 안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도 그렇게 자기가 부담해야 되니까 못 하게 되는 거죠. 사각지대가 워낙 많다는 굉장히 사각지대가 넓죠. 그래서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실업급여 자체 고용보험을 실업보험으로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납부 조건을 굉장히 완화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야지 폭이 넓어지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분들한테는 그것과 상관없이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 소득을 지원해주는 납부 보험의 원리가 아니라 보장의 원리죠. 사회 보장의 원리로 보험이라는 건 자기가 내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위험을 닥쳤을 때 받는 건데 이것은 보장의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내지 않았어도 소득이 굉장히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름이 실업부조군요. 우리가 부조금을 낼 때 축의금이나 이 부의금을 낼 때
뭐 받은 사람한테만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조군요. 예. 실업을 했을 경우에 그냥 부조를 한다. 그럼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특권이 그런 이거 대상자는 사실은 지금 별도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경사노에서 합의한 거는 예. 구체적인 제도 아예 구체적인 디자인까지는 한 건 아니고요. 예. 전체적인 기준은 세운 거예요. 중위소득의 지금 50%부터 하위 50%. 그렇죠. 그 이하를 먼저 시범 도입하겠다는 형태. 그래서 제도를 운영해 본 다음에 가겠다. 자, 그럼 시청자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충 저 세 조건에 맞으면은 요건이 해당되는 거예요. 고용보험 안 내고 있다. 네. 나는. 그러면 일단 될 것 같고. 생계급여 대상이 아닌 저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기초생활보장 제도나 기초생활 뭐 이런 대상이면 거겠죠. 네. 거기선 별도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나오게 있으니까 그건 또 아닌 거고. 그리고 중위소득 50% 최고문이 중위소득 50% 이하면 대충 얼마 정도 받는 사람이 중위소득 50%입니까? 뭐 지금 뭐 한 170만 원 정도 이제 밑으로 내려와야지 이 되는 1인 것 가구. 같아요. 1인 가구. 그래서 예. 85만 원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저기서는 50만 원씩 6개월 정도를 지급하겠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저기에서 이제 맹점이 그거죠. 6개월입니다. 네. 6개월 이상 넘어가지 못해요. 지금 실업급여도 6개월 딱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분명히 이제 저기가 뭐 저게 이제 활성화되면 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또 구직 활동도 해야 돼요. 지금 뭐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6개월간의 그런 50만 원 정도의 정액급여가 나가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이 도움이 될 거냐는 뭐 근본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진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이게 뭐 소위 말해 안전망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더 많은 일자리죠. 일자리를 줘야죠. 예, 예. 그래서 일자리가 제일 큰 복지입니다. 예, 뭔가 싶어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6개월 동안 51만 원 준다는 거네요. 예, 근데 구직 프로그램도 같이 등록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어떤 적극적인 구직 프로그램, 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6개월간 50만 원의 이제 구직 훈련수당 51만 원이면은 51만 원이 저소득층들이 뭐 전기값 내고 물값 내고 뭐 공과금 내고 뭐 통신비 내고 뭐 이 정도 수준 도와주는 수준이네요. 근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그거라도 수준입니다. 예 없는 거보다는 사람들한테. 예 없는 뭐 거보다는 개인 단위이기 때문에 뭐 가족이 뭐 있으면 예, 이제 예, 예. 더 혼자만 받으면 그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개인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자, 그러면 있죠. 예 어찌 됐든 뭐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 내가 그래도 저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저거는 그냥 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경사노위에서 또 결정하고 경사노위 합의 사항인지 뭐 이런 게 좀 지금 이제 경사노위에서는 저 제도에 대해서 밑에 소위원회에서 네. 합의를 한 거고요. 사회안전망 관련된 위원회가 있어요. 아니 모든 게 지금 합의는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의결이 이제. 됐냐 그걸 여쭤보는 아직 이번에 의결을 못한 거죠. 못한 저것도 거죠, 안건이었는데 같이 탄력 같이 근로제와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예. 같이 무산됐다. 어쨌든 거기서 의결을 못한 거고 저것도 이제 의결을 하면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해야 되는 법안 문제입니다. 처리하고 예산 배정 받아야 네. 되고 예 재정이 투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예. 저는 제가 대상이라 그러면 좀 꺼릴 것 같아요. 왜냐면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이잖아요. 근데 예. 여기 한번 이제 뭐 이 시스템상에 제가 등록이 되면 다음번에 구직 활동을 해서 내가 자리를 가지면요. 네. 고용보험 낼 수밖에 없거든요. 아하 고용보험 그래서 내야죠. 지금 예. 이런 고용보험 거 당연히 내야죠. 그러니까 이런 아니, 취직을 부분들이 하면 고용보험을 이런 내야죠. 부분들이 일부러 안 드시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소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 경우가 예. 있어요. 나 그거 저 한국에서는 고용보험 내느니 이거 안 받고 말래라고 예. 하는 분들이 그렇죠. 분명히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4대 보험을 예, 예. 일부러 등록 안 하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꽤 많았는데요. 예, 예. 저는 근데 그거는 오히려 좀 강제로 물론 지금 당장에 그분들이 소비해서 이제 안 내고 싶어서 등록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저는 국가가 좀 강제로 해서 왜 건강보험을 강제로 가입시키기 때문에 사실 전체 국민의 건강에 보험 효과가 우리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괜찮은 나라거든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아니 뭐 생각해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4대 보험 가입을 꺼리는 거에 대해서 그걸 지원하는 사업도 또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정말 최저생존비 미달하시는 분은 기초생활보장제도고 그 차상위층 일부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실업부조제도라고 이름 붙이기엔 조금 민망할 정도의 낮은 수준에서 그거 처음 첫 시작을 하고 있는 첫 겁니다. 발이다 이거죠. 첫 발이다. 예, 예.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드는 저 궁금증. 지금 뭐 즉흥적이긴 합니다만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네. 뭐 저 알바생이나 마찬가지인 돈 버는 듯 마는 듯 하는 그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 그 대상자 됩니까? 폐업했을 경우에 됩니다. 아 폐업을 하시면 된다. 예, 그분들이 폐업을 했을 때 기존에는 고용보험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속된 없었는데. 표현으로 구멍가게 하시다가 폐업을 하시면 실업 부조 대상이 되신다. 네. 네, 그거는 그렇게 지금은 설계를 방향을 연세가 잡았어요. 많으셔갖고 그냥 직업을 나오시잖아요. 예. 대상이 아닙니다. 실직을 해야 된다. 내가. 그렇죠. 예, 네, 자발적인 나 이제 그만둔다, 뭐 은퇴한다는 그러면은, 대상이 네, 뭐 아니고 그렇죠. 네.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 예, 알겠습니다. 경사노위에서 이렇게 의외로 많은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합의를 했지만 또 의결이 되지 않아서 또 비틀대고 있는 이런 상황. 다시 한번 기회를 갖는다고 하니까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든지 이 합의안을 국회로 넘길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잘 돌아가야 사회적 갈등이 줄어든다. 이런 내용으로 기대를 갖고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딱 10초씩만 드릴게요. 다음번에 된다 안 된다. 결국은 된다 안 된다. 정부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건부로 된다. 그대로는 안 된다. 그대로는 안 된다. 예, 저는 초특보. 된다고 봅니다. 된다. 무조건 된다. 예, 예. 돼야 된다. 최 고문님이요. 빠르게 천천히. 저는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해라. 것들을 무조건 계속 해라. 그러면 150번이 아니라 200번, 300번 하더라도 예. 되는 장소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빠르게 천천히 해라. 그 어떤 전문가도 안 되면은 그냥 안 되는 대로 그냥 국회로 떠넘겨버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 자,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죠. 최영호 고문님, 김성희 교수님, 조성주 협력관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오늘 또 국회로 또 가보겠습니다. 5.18 정신을 왜곡한 한국당 의원들 징계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징계 문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국회 상황 먼저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5.18 망언이 있은 지 한 달 만에 열린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 망언 의원 제명 팻말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의원들을 무조건 제명하라고 하는 것이 당론처럼 이걸 다 분명히 당론입니다. 제가 보니까. 당론이 아니고 국론입니다. 국론. 말씀 조심하세요. 누가 국론입니까? 결국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는데 이후 회의에선 더 노골적인 내탁과 제 식구 감싸기가 이어졌다고 한 회의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한국당은 국회의원에게 발언의 자유가 있다며 망언 의원들을 감싸면서 손혜원, 서영교 의원 처리를 재촉했고 민주당은 5.18 망언 의원의 제명을 주장할 뿐 손, 서 두 의원은 계속 두둔하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윤리특위는 결국 4월 9일까지 알아서 결론을 내달라며 외부 자문위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자문위 결론이 나와도 다시 윤리특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야 해 5.18 망언 징계 문제 결론이 언제 날지는 예측조차 불가능합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 5.18 유가족의 분노와 눈물은 계속됐습니다. 20일이 다 돼가요. 저것들이 서인이 처벌하고 김한영이는 구속시키고 그래야 우리가 조금 속이 풀어질란가.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가 2달 반 놀다가 문을 열었는데 예. 윤리특위부터 열어서 윤리특위 시작했는데 예. 뭐 기자 설명을 좀 들어봐도 기억에 남는 건 없고 그냥 계속 싸운다 소리만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나름 성과는 있는 게 뭐예요? 어제는 제일 이제 큰 성과가.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5.18 그 폄훼 발언을 한 네.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 이 세 의원을 먼저 처리하자라고 예. 했던 그게, 거고. 그게 누구 주장? 그게 민주당 쪽의 주장. 주장이고. 여당 주장이 당연할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당에서는 그러지 말고 이 당만 그럴 게 아니라 네. 서영교 의원 저 재판 간섭한 서영교 의원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손혜원 의원 이 같이 다 함께 가자. 야, 시급한 걸로 가자라고 했다가 18건이 지금 그 안에 이제 윤리특위에 회부가 돼 있는 국회 윤리특위에 올라가서 계류 중인 문제된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18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18명이 아니고 거기에 손혜원 의원은 또 겹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결국에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명수는 아니지만 18건수로 18건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18건을 전부 처리하기로 이제
그 어제는 그 결론은 내린 거예요. 그렇게. 결론은 일괄 상정하기로 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에서 뭐 그날 바로 방망이 두들겨 가지고 의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문기구가 있어요. 윤리심사 자문이. 네. 그 자문이야 넘겨서 의견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건 국회법에 있는 절차고 거기에 4월 9일까지 이 18건에 대해서 징계 수위나 뭐 이런 의견을 달라라고 지금 안건을 넘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부대 의견으로 그 앞서 말씀드린 그 건은 뭐 네, 5.18하고 뭐 서영교 이쪽은 좀 그 시급하게 처리를 해달라라는 그렇군요. 부대 의견을 달았다는 거죠. 국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국회 윤리특위에서 뭐를 해서 결정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배지가 날아간 경우가 있습니까? 저 YS 과거에는 YS가 있었고 딱 한 번. 그다음에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강용석 그때는 의원이 본인이 있었고. 그냥 뭐 자진 사퇴해 버렸으니까 유예무예 이제 됐고. 본회의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때 예. 분위기가 굉장히 좀 본인 입장에서는 불리했었죠. 예. 그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국회 윤리특위라는 게 항상 솜방망이 특위처럼 인식이 돼 있어서 뭐 제명까지 가려면 3분의 2 이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대통령 되고. 탄핵만큼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는 같지만 심사위에서 의견이 오면은 정말 중요한 게 징계 소위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소위는 아마 정말 그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합의를 보는 게. 그러니까. 그럼 뭐 국회 전체 윤리특위에 지금 18건이 일괄 상정됐다까지가 어제 상황인데 저한테 들어온 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 오히려 더 관심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 국회보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른바 5.18 망원 3인방에 대한 자유한국당 내부 징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 더 많아요. 그게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국회 전부에서는 각 당마다 입장이 뭐 뚜렷하니까. 이게 다르니까 뭐 싸우다 말겠지 이러는 뚜렷하니까 거고. 별 관심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예. 새 의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물어보면 화면에 나오는 저 황교안 신임 대표의 생각은 뭘까? 예, 그 황교안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김진태, 이종명, 김술래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향후 자유한국당의 보수층의 큰 방향의 흐름을 결정한다.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국민들이.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끌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때 보여준 태도는 좀 중도 확장에 한계가 있는 듯 싶고요. 황세모였죠, 항상. 세모였고 그다음에 뭐 고구마 합법이라고 얘기까지도 해요. 뭔가 답답하다 얘기를 들으면 그냥 시원한 게 아니라 황교안 대표의 무슨 현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항상 사이다가 아니라 고구마예요. 먹먹하고 답답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가슴을 퐁퐁 치게 만들어요. 이거는 정말 정치인 황교안으로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저는 그 단점이라고 봅니다. 단점이에요? 예, 그러다가 한 번씩 펑펑 터트려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미적지근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종명 의원의 경우에는 이미 제명으로 징계위에서 윤리위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의총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지금 김순례 의원하고 김진태 의원인데 김순례 의원은 지금 최고위원이고 김진태 의원하고 또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발언 내용이 좀 차이들이 있어요. 다르죠. 예, 다르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에 그 중진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 면전에서 벌어진 일이죠. 예, 저 중진회의는 뭐 3선 이상의 이제 그 다선 의원들이 모이는 이렇게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공개 회의도 하는 곳인데 홍문종 의원은 그 5.18 유공자 명단 공개 그게 왜 처벌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취지고 조경태 의원은 아니다 우리 당이 변해야 되면 5.18 문제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딱 정확하게 해주지 못하면 우리 한국당 이거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했어요. 김순례 의원은 나는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에 우리가 걸리는 거다. 내가 잘못한 건 없다. 내 발언에 근데 이제 김순례 의원이 그냥 5.18 유공자 선정 경위를 공개하라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지만원 씨의
뭐랄까 그 모임에서의 발언은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고 5.18 유공자가 세금 먹는 괴물 집단이 돼버렸다. 이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신 분인데. 예. 그거는 뭐 그 공개하라는 거하고는 또 결이 다른 말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당 입장에선 황교안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지금 계속 나온 얘기였습니다만 윤리위원장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퇴를 해서 사임을 해서 윤리위원장부터 이제 임명을 해야 됩니다. 윤리위원장 임명 못하면은 윤리위 진행 안 되는 거죠? 그 좀 당원 당규에서 뭐 부위원장이 다시 위원장 대행을 하거나 뭐 이런 그 방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아마 새롭게 윤리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정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자유한국당 내부 상황을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시간 끌면서 애매모호한 태도로 계속 이걸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 거지 뭔가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이러면 이게 내년 총선 때까지 이 이슈가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당에 도움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황교안 대표 얘기 나온 김에 이거 좀 물어보죠. 황 대표 별명이 지금 황세모가 돼버렸잖아요. 예. O인지 X인지가 없이 그냥 모든 문제에 황세모잖아요. 답변이. 예. 이거 자유한국당의 득입니까? 실입니까? 그게 이제 절묘한 합법이다 뭐 이러면은 좋은데 그러니까 이쪽 편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당 내부를 봤을 때는 목소리가 컸던 강경층, 정통 지지층의 그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친박계도 끌고 가야 되고 그런데 본인이 대꼴에 분명히 뜻이 있는 거죠. 뭐 당대표로 끝나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외연 확장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일반 국민들의 민심도 또 의식해야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대권 후보로 갔을 때 과거에 이런 발언은 무슨 뜻이었느냐 책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고구마 화법도 되는 거고 고구마 화법. 또 하나는 이도저도 아니고 그럼 뭐 어쩌자는 거냐라는 답답함을 주기도 하고 아니 이도저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고 고구마 화법에 세모로 따지면은 제 경험적으로 JP만한 정치인이 없었는데 그랬던 JP 김종필 총재도 가끔가다 한 방씩 터뜨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충청도가 핫바지요? 뭐 이런 거 한마디 해가지고 야 이를 절로 갈래나 보다 메시지를 분명히 줬는데 아직 황 대표는 그런 어떤 이 방향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그래도 인상이 남는 것 같아요. 뭐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의 사상이 지금 이런 정도가 제일 그 인상에 남고 그러네요. 그 외에는 크게 인상이 남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뭔가 우경화 메시지는 좀 나온 것 같은데 친박 박근혜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에 대한 메시지는 여전히 없는 그리고 상황? 정치인 황교안의 지금 브랜드 이미지가 확실하지 않다. 근데 뭐 지금 당대표 된 지가 뭐 한 2주 정도 된 거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윤리 징계 처리 문제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다. 요건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전 포인트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실 것 같고 반대로 저기도 한번 가보죠. 그 민주당에 요즘 잘 나가신 분이 홍익표 의원이라고 계시는데 수석 부대표잖아요. 예, 부대표. 근데 이분도 또 뭐 윤리 징계 운운하니까 본인이 반발이 엄청 심하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대 폄하 발언으로 이제 그 전국적인 존재감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홍익표 의원이 그러니까 20대가 이렇게 이제 보수적인 게 그게 뭐 방공교육을 받아서 그렇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걸 하태경 의원이 비판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라디오 방송에 가서 하태경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이고 그쵸. 홍익표 의원은 민주당 의원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하태경 의원하고 날 자꾸 비교하지 마라. 아니 그냥 맞짱 토론을 해보라 그랬거든요. 그때. 김어준 씨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꾸 저 반박을 하니까 20대 보수화 문제에 대해서 그럼 맞짱 토론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하태경하고 나는 한마디로 체급이 다르다 이런 거죠. 아 거기는 꼬마 정당이고. 그래서 그 얘기예요. 나는 제일 바른미래당은 여당이고. 소수 정당이고 존재감도 미미한 정당인데 나는 민주당의 그래도 수석 대변인인데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갖다 붙이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발끈한 거죠.
우리를 미니 정당, 소수 정당, 뭐 그 영향력도 미미한 정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네. 그래서 홍익표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지금 제소를 한 겁니다. 근데 법조인이시니까 그 발언이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까? 근데 사과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 바른미래당에서. 저는 그럼 홍익표 의원이 홍익표 의원은 사과할 생각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너무 오만한 태도라는 거죠. 국회는 뭐 아무리 그 소수 정당이라도 국민의 표가 갔으니까 그만한 의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리 그 집권 여당이라고 그래도 네. 그걸 그렇게 뭐 영향력도 없고 소수 정당이라고 폄훼하는 거는 좀 바른미래당 논평 그대로입니다. 오만과 독선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홍익표 의원은 이런 문제로 윤리위에 제출을 한다라는 거는 모욕이다. 또 이렇게 반발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꼬마 정당 뭐 이런 그 미니 이전에 정당이다. 미니 정당 진보당이 우리 국회나 이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잖아요. 의석은 적어도. 의외로요. 의원들끼리 그런 용어들이 많습니다. 꼬마 정당이다, 미니 정당이다, 심지어는 찌끄레기 정당이다라고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당이 적으면은 좀 이렇게 좀 홀대받는 측면이 있긴 한데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배지라고 다 같은 배지냐? 나는 제1 거대 여당의 저 원내대표고 당신은 꼬마 정당, 미니 정당의 저긴데 배지라고 다 같은 배지냐 이 논리하고. 근데 그때 제가 외부 사람으로 국회 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거나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생각은 밖에서 보는 국민들 눈에는 다 정치인들은 못 믿을 사람들이다. 당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외려 그런 소수 정당, 미니 정당에 있는 의원들이 외려 존재감이 더 커요. 그렇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은 참 그 여의도 우물 아래서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리에서는 이 홍익표 의원 거는 빠져 있어요. 어제 그 전체 회의에서 나온 거는 바미당하고 민주당하고 이런 신경전 벌이고 두 의원들 사이에 이렇게 좀 설전이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저는 뭐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 것 같다. 알겠습니다. 급수 얘기 나왔으니까 또 장외에서 홍준표, 유시민 의원 급수 가지고 지금 따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는 정치인이고 유시민 이사장이 하는 거는 정치 활동이 아니냐. 근데 왜 이 논란이 안 끝난 지 며칠 됐는데 왜 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 된다라는 이 유튜브 후원건 문제 이게 왜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이어집니까? 그래서 지금 홍준표 그 전 대표도 결국 뭐 지금 이제 SNS에 한 얘기는 저런 얘기예요. 괴이한 논리다. 이거는 군사 정권 때도 이런 후한 무치는 없었다. 뭐 이런 이제. 그 부분은 뭐 항상 보면 홍준표 대표님이 끝 부분에서 오바를 하시니까 뭐 게멜스 정권이다, 뭐 군사 정권이다, 이기붕이 같다, 뭐 이런 얘기는 빼고 자 본질만 놓고 보면 자 유시민은 정치인이 아니니까 유튜브 후원금 되고 오케이고. 저는 그 차이는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상 때문에.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나 전 대표나 배현진 위원장이나 지금 정당에 소속이 돼 있고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앞으로 총선이나 이런 데 출마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당적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에는 지금 정당에 소속돼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데 그 노무현 재단을 한쪽에서 보면 그거는 정치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은 그 노무현 재단은 그런 기념 사업회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 활동 단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헌적으로 이렇게 형식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선관위의 저런 지침, 판단이 유권 해석이 나는 뭐 설득력이 있는데 문제는 이후에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이 출마를 했을 땐 그러면 그 이전에 받았던 그럼 그 하체수로 받았던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돈은. 그럼 그때 그걸 소급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러면 처리할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소급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좀 그 공정성 이 면에서도 납득이 안 가는. 정말 여야의 모두에게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는 그냥 일반 시청자, 일반 국민들은 이거를 어떻게 볼까요? 일반 국민들은 유시민을
정치인으로 볼까요? 나는 정치 안 한다고 선언했으니까 비정치인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농객 뭐 이렇게 작가 이렇게 예, 하다가 근데 정치 활동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거는 뭐 영향을 끼치는 홍준표 거니까요. 전 대표는 유시민의 방송 자체가 정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법조인으로서 봤을 땐 구멍이 있어요. 저 유튜브를 제작하는 쪽에서 돈을 받는 거라고 하면 출연자가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홍카콜라의 경우에는 제작자를 비정치인으로 바꾼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유시민의 알릴레오 같은 경우에는 그 노무현 재단이 지금 제작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제작자는 비정치인으로 하고 출연자들은 향후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들이 출연을 했을 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러게요. 애매하네요. 이게 정치자금법이 그게 정비가 안 돼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상황은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선관위가 또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것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홍준표, 홍카콜라, 유시민, 알릴레오 돈 벌죠. 그렇죠. 많이 번다며요. 얼마나 버는지 궁금하기는 한데 물어볼 수도 없고. 뭐 몇천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월? 그러니까 그렇게 돈도 벌고 또 저런 채팅을 통해서 후원금도 받고 요거를 그냥 선관위가 놔둘 수는 없어서 뭔가 기준을 따지긴 따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과연 유시민 작가가 정치인이냐 아니냐 요 논란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영리 사업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정치인이 영리 사업자 돈을 벌어야 될 건데 자기도 밥벌이를 해야 되는 거면 저 1인 TV 저 수익 활동을 그러면은 그 영리 사업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 광고는 또 뭐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게요. 방송이라는 걸 통해서 돈이라는 거를 벌면은 안 된다라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해왔던 지상파나 이런 저희 같은 이런 이 방송 기자들 입장에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저 상황 자체도 상당히 어색하고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은. 근데 언론사, 방송사의 경우에는 광고를 따오잖아요. 그렇죠. 광고를 회사가 받아서 저희는 월급을 받는데 유튜브는 직접 들어와서 그 돈을 처리하는 그 새로운 이 미디어에 대한 이 정치자금법이 정비가 안 된 상황. 어떤 형태로도 정비가 되긴 돼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건 입법의 문제로 가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자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중에 놔두는 3불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끝까지 판다. 적폐청산. 2. 끝까지 해본다. 소득 주도 성장. 3. 끝까지 쓴다. 내 사람 인사. 세상 참 말도 잘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과연 틀린 구석도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적폐청산 해도 끝이 없다니 끝까지 파보는 거고 돌려막기니 회전문 인사니 과거 정부는 뭐 안 그랬나 그렇다 치고 그런데 끝까지 해본다는 소주성,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이 경제 정책에 관한하는 국민 반응이 제일 험악한 것 같습니다. 좀 사는 사람들은 늘어난 세금을 투덜대다가도 소득이 늘었지 않냐는 통계에 위안을 받지만 하위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줄잡아 600만 명이 넘는다는데 일자리 줄고 소득 줄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세금으로 보전을 해준다고 해도 감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잘못됐다. 이걸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 누구를 위한 거냐? 계층을 나누고 맨 밑에 있는 당신들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이게 뭡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생각과 정책도 바뀌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바꾸면 지는 거다. 그럼 죽는 거다. 혹시 이런 오류에 빠진 건 아닌지 아니면 대체 왜 그러는 건지 저는 알다가도 모를 게 정치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